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2년 11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그 웨비나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리서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PB분들, 고객분들하고 공유를 드리도록 있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들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투자 전략은 글로벌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성장 산업을 리서치하면서 그 안에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글로벌 대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보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 5개 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리서치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작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은 저희 텍톤 투자자문 홈페이지를 보면 다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이런 웨비나 자료들도 웨비나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시장, 그 어도비가 최근에 피그마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요 그래픽 소프트웨어 산업과 어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도비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회사는 198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찰스 게스케라는 인물과 오른쪽에 있는 존 워녹이라는 사람이 제록스 연구소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주도하던 제록스 연구소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컴퓨터 상에서 벌어지는 그래픽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나와서 창업을 한 건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도스를 사용할 때라서 이 글자를 쳐야 컴퓨터가 돌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요 사진 가운데 있는 이 잡스라는 인물이 애플을 통해서 1984년도에 이제 매킨토시를 출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하는 컴퓨터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어도비라는 회사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투자를 초창기에 이 어도비가 받았고요. 그 이후에 1987년도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1999년도에 이제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픽 소프트웨어,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어도비의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이제 보면요. 포토샵이라는 사진을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고 해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어도비의 대표적인 솔루션들은 단순히 시장 1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와 있는 단계고요. 또 어도비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M&A를 통해서 이런 그래픽 작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을 계속해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해 나가면서 자기들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진출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온라인 몰이나 모바일 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하다못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에까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자인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19 때를 거치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이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솔루션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1-2년 동안 어도비의 실적도 굉장히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이죠. 이 시장 조사 기관 데이터나이즈라는 곳에서 이제 기업들이 특정 솔루션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를 토대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정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그래픽 작업을 하는 이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어도비의 포토샵과 같은 솔루션들이 86%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과점 수준으로 이 어도비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어도비가 구축해 놓은 게 표준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변동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도비가 대학교나 고등학교 같은데 교육용 툴로 한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향후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될 학생들이 어도비를 통해서 수업을 다 듣고 있는 상황이라 이 86%라는 독과점적 구도가 향후 당분간 이제 깨질 확률은 크게 낮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도비의 최근 한 5년간의 이제 주가 흐름인데요. 이 어도비가 이제 작년 말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가장 큰 핵심이었던 투자 포인트가 바로 클라우드 전환이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워낙 확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자사의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제공하기 시작해서 제품명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월 구독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6, 7만 원, 한 10만 원 가까이를 내면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모든 툴을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럼 모든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인만 하면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랑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면서 가입자나 또는 이 가입자당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지표나 수익성들이 구독 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좋아졌고요. 음. 올해 2022년 3분기 누적으로 구독 매출 비중이 93%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해 기준으로 이 회사 매출이 15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고요. 영업이익률이 37%인데 이런 20조 원 이상의 매출이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 연평균 10%는 충분히 가격 인상 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수익성도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계속된다고 봤을 때 향후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전망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회사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9월 달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피그마라는 회사를 20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이제 실적은 사실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이 피그마라는 기업을 인수하는데 200억 달러를 쓰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이런 평가가 이제 월가에 쭉 돌면서 사실 당일에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면서 우려가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시장의 우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할 때, 이 회사가 정말 피그마라는 기업을 20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이유가 뭔지, 피그마라는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인지 이런 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에 출시된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이 한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로스가 이제 지난해 대비 100% 성장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특이한 점이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들과는 다르게 기존에 CD로 쓰던 것을 클라우드로 옮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웹 4.0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팀즈나 슬랙 같은 것을 클라우드 상에서 대표적인 협업 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 그래픽 작업을 클라우드 웹상에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어도비 같은 회사들은 원래 CD로 깔던 프로그램을 이제 클라우드나 웹상으로 옮겨놓은 거고, 그렇죠. 피그마는 이제 웹이나 클라우드 기반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한 화면에서 그 이미지를 같이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제 네. 그 기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협업 기능을 좀 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최근에 성과가 아주 그렇게 이제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이 회사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라성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새로운 변화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사진에 계신 분이 피그마의 창업자이신가요? 굉장히 젊어 네. 보이는데. 창업자. 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주식과 현금 포함해서 $200억 기업 가치로 이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그런 그렇네요. 이제 그렇네요. 근데 이제 어도비의 사실상 경영진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피그마를 계속 이끌어 갈 거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그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이 피그마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UI 디자인이라고 해 가지고 UI라는 음.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보면은 음. 딱 들어갔을 때 그 이용자한테 딱 보여지는 화면을 UI라고 합니다. 음. 요거를 디자인하는 음. 아주 스페시픽하게는 요걸 디자인하는 음. 기능이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 홈페이지 제작이나 앱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걸 보면은 그래픽을 담당하는 디자이너도 있지만 또는 이 오너나 아니면은 프로덕트 상품 매니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요거를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제 이제 화면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참여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 UI 디자인에 한꺼번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툴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청을 하면은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고 그거를 파일로 내려받아서 다시 개발자한테 보내고. 보내주면 음. 개발자가 그걸 보고 코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면은 같이 봐서 논의하고 이거 좀 메일로 아닌 것 같은데라고 보내면은 아, 개발자가 다시 수정하고 어렵네요. 이런 굉장히 난해한 과정을 거쳐서 네. 만들어지는 게 UI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그마 플랫폼 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와, 그러면은 그냥 그 기획하는 사람들,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 다 그렇죠. 동시에 작업을 한다는 동시에 거군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래픽 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어떤 아주 이제 현장에서의 평가를 보면은 처음에 이걸 보고 기적인 줄 알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게 다운을 받을 필요도 없고 웹상에서 링크 공유하니까 실시간으로 프로덕트 매니저나 이제 코딩 작업하는 애들이 피드백을 해 주고 자기가 그렇게 해 줬더니만 바로 이제 결과물이 이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기적과도 같았다 이럴 정도로 현장에서는 혁신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결과 이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6년도에 출시된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UI 디자인 시장에서 지금 80%까지 5년 만에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와, 그러면 저희 보면은 어도비의 제품들도 있는데 그렇죠. 일종의 어도비의 경쟁사이기도 했었다 이렇게 요 볼 수 있겠네요. 시장에서는 어도비의 경쟁자였던 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샵이나 이제 프리미어 프로처럼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이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고난도 툴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음. UI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캐주얼한 영역이고 또 특이하게 여러 직군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음. 그런 협업을 해야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제 작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피그마라는 게 틈새 시장을 잘 잡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영역에 파고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혁신적인 같습니다. 서비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도비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빨리 내재화를 시켜서 피그마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픽에서의 협업 테크놀로지를 자사의 어떤 솔루션에도 탑재를 하고 네. 이 피그마의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피그마는 어떻게 보면 좀 UI 디자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도비의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난도의 그래픽들이나 아주 고품질의 그래픽 작업들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또 어도비의 도움이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자기 피그마 플랫폼에서 어도비의 도움으로 가능해지면은 사실 이 피그마 플랫폼의 확장성도 굉장히 어마어마해지는 아, 것이죠. 정말 이렇게 그 그림으로만 보면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대단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것을 이제 우려하는 시각과 반대되어 있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려되는 시각 중에서는 어차피 경쟁사고 이제 사용자들이 겹치니까 음. 합병 시너지가 별로 안 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어도비나 피그마 입장에서 보면은 어도비의 주 타깃은 전문 디자이너들, 피그마의 주 타깃은 어떤 UI 디자인을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나 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훨씬 크게 날 수 음. 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요런 어떤 시너지 합병 후에 있을 수 있는 두 회사의 어떤 시너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팔로우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 아마 한 2분기 정도에 아마 이 합병이 마무리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시점에 따라서 또 한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단한 또 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도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고요. 또 이게 미국에서 대단한 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좀 주식시장이 어려운데도 무려 이제 2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8조, 30조 원 가까운 돈이 사실 또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택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달 만에 또 같이 뵙게 됐네요.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뭐 어떨 때는 끊어지기도 하고 또 연관돼서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 말씀드리기도 해서 조금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들을 좀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뭐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이어폰 중에 이제 아이팟나 기타 삼성에서 갤럭시 S도 나오는 요즘 이어폰은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되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안에 있는 기술적 원리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어폰을 이제 끼고 있으면서 이제 좀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 같은 데서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음악 소리나 기타 이런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그걸 끼는 순간 노이즈는 굉장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굉장히 집중되고 또 이렇게 뉴스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아 좀 지나서 우리가 한 몇 년 정도 지나서 2022년이나 2021년을 생각하면 어 살면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제 복잡하고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쟁, 전염병, 뭐 물가,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시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우리는 요런 대목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노이즈는 크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반전의 신호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신호, 시그널은 사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죠. 그래서 시그널을 찾으려고 아무리 지표를 찾고 숫자를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이즈를 없애지 않고 이 시그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이즈부터 없애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해도 아마 시그널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주 미약하게 보일 건데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잡아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되는 건데요. 어떤 증권사에서 나온 어떤 이런 표 중에서 하나 인용을 해 봤습니다. 아마 매일 아주 자주 보시는 그림일 텐데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을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최적의 투자 시점에 뭐 공포가 다가오고 패닉이 다가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균화되고 평준화되죠. 2022 년도 하락 시장에서 초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회사는 뭐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어떤 나라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 하락 장세에서는 그 차별성이 없습니다. 종목 간의 차별, 산업 간의 차별, 국가 간의 차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인제 평균화되고 평준화되죠. 2022 년도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입니다. 1 월, 2 월, 3월 때는 뭐 중국이 많이 빠지고 4 월, 5 월, 6월 때는 다시 반등을 하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다가도 또 뭐 7-8월 달에 또 빠지고 한국 시장은 처음부터 많이 빠졌다가 또 최근엔 좀 올라오긴 하지만은 여러 갈래의 국가 간의 어떤 하락폭들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죠. 동반 하락이 있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하락률이 어떻게 보면 조금 평준화됩니다. 물론 뭐 제일 많이 빠진 나라가 베트남,
제일 안 빠진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있죠.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조금 제끼더라도 중심에 있는 미국 정도의 수익률, 마이너스 한 20% 전후되는 수익률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평준화됐다. 사실 이게 최적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지표 이런 거를 최적의 시점을 우리가 모니터링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평준화들이 조금 평균화되고 평준화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어떤 시그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메모나 레터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가 비관적이어야 될지 낙관적이어야 될지 한번 고민하게 하는 글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한 70%인데 하락률이 평균 5%,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30%인데 상승률이 만약에 한 2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이걸 거꾸로 또 하면 또 다르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저는 무기력한 거하고 무모한 거의 차이가 어떤 뭐 가능성의 확률보다도 실제로 확률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큰 폭, 작은 폭, 이 폭까지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조금 아마추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하락의 평준화 요것도 조그만 실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일 거고.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런 거죠. 가장 문제가 됐던 대만과 관련된 어 미국의 정책적인 관점은 과거와 같다. 즉 대만을 대만에 대해서 중국에 속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오래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별도의 어떤 중국과의 분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시진핑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매번 뭐 미중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군사력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군사 충돌까지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쾌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대만의 외부 세력이 군사적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대만 스스로 자주 독립을 공식화한다든지 이럴 때 무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지 그 외의 조건들은 아예 어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감대나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팔로우업하라고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는 굉장히 지나가는 뉴스 같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대탕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만 완화된 분위기를 우리가 앞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건 이제 4년 주기의 미국 대통령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주기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었던 1945년부터 있었던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올랐다는 거죠. 19번의 중간 선거에서 17번 정도가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거의 90%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책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선거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미국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policy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이 90%의 확률도 올라간다. 이것도 실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보면 가계 현금 보유 규모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나 이런 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소비 지출이나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소비가 둔화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경기 침체는 그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거죠. 또 돈이 많습니다. 이 중국입니다. 중국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늘어났다가
팬데믹 이후로 극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방역 체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가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의 저축률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이것도 저희들이 좀 역발상이지만 그런 실마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 표만 봐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이동성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방역이라든지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이 거의 99% 까지 긴장돼 있는데 이게 2% 10% 정도 완화가 될 때 우리가 아는 중국의 트래픽이나 기타 이동성 지수가 얼마나 좋아질지 이것도 우리가 역발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뭐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 한한령도 해제된다 그러고 뭐 베이징시나 뭐 여러 가지 도시를 인제 막 규제를 완화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여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주가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탄성을 가져올 거다. 이게 지금 한 12월 달 내년 1월 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관점입니다. 중국의 문제가 이제 두 가지죠. 방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래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침체를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는 뭐 1 년, 2년 벌써 3 년째 된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침체 속에서도 중국 내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실마리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나쁜 실마리도 많긴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들을 모으고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축적되는가 연속적으로 그 클루들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조금 노이즈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 유가의 움직임, 금리의 정책, 실업의 문제, 침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켠으로 좀 사이드로 내려놓고 요 가운데서도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쓴 메모 중에 보면 한 1970 년대, 80 년대에 일본이란 나라를 썼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나라 70 년대 일본이죠. 모든 석유를 거의 뭐 70 몇 프로 수입하는 나라 100% 어떻게 보면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 그리고 그전에 중화학공업을 발흥시켰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준 데가 사실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1970 년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바뀌죠. 이 왼쪽 그래프는 미국 시장 내에 어떤 미국 자동차하고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입니다. 정확하게 75 년도부터 이렇게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 사이에 인제 뭐 생산성도 좋았겠지만 연비가 작은 자동차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에 대응하는 것들이 뭐 연비도 있겠지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와 굉장히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인제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화학공업 위주였던 일본 산업이 경박단소로 바뀌죠. 이런 워크맨이나 우리가 잘 아는 계산기, 시계, 뭐 그 위에 이제 IT기 컴퓨터까지 그다음 반도체까지 바뀝니다. 그게 70 년대 중반부터 85 년까지 일본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하는 핵심입니다. 유가가 그 나라를 살린 것도 아니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침체를 벗어나게 한 게 일본을 살린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산업의 변화에 그 국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죠. 제가 형광펜으로 쓰 놓은 게 한 70 년대 중반부터 일본 주식회사라는 데가 어느 정도의 큰 폭의 물론 부동산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80 년대 한 중반부터는. 하지만 그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뭐 금리를 내렸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최적화된 산업 구조를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글로벌 산업의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복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아시겠지만 90 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시대죠.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뭐 유가를 내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90 년대 이후
미국 주식회사의 경우는 미국이 일본이 못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뭐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인텔, 시스코 이런 것들이 사실 90년대 이후에 발행이 되죠. 그 산업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편 겁니다. 요런 데서 우리나라도 인제 아시겠지만 앞으로 한 3-4년 동안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 어떤 산업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상승하겠죠. 신호는 미약합니다. 소리는 항상 시끄럽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인제 구분해서 들어야 되고 실제로 시끄러운 소리가 거의 95% 미약한 신호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립적으로 인제 하려고 하면 시끄러운 소리 반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소리와 신호를 쭉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속되고 묻혀진다기보다 묻혀져 있는 신호 속에서 조금은 실마리가 나오는 것들이 연속되는 건지,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속되는 건지, 산업에서 변화가 연속적으로 20% 30% 계속 연속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게 최적의 타임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 장세에서는 국가 간, 산업 간, 뭐 우량 기업 간, 부실 간의 차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기업 간의 차이, 성장주의 간의 차이 열심히 했는데도 주가가 안 된 거죠. 뭐 자책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심하게 자학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차이, 산업 간의 차이, 그리고 성장과 가치 간의 차이, 우량 기업과 부실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복구하고 한번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지난달하고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인제 리서치를 좀 하고 있는 파트가 인제 매뉴팩처링 제조업 뭐 다 아시는 주제이긴 하지만 글로벌에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어떤 산업들 그중에서도 로봇이든 뭐 협동 로봇이든 뭐 여러 가지 로봇 산업에서 리서치를 하고 벌써 한 30-40개 정도 유니버스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추격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하고 요번 달하고 포트폴리오가 좀 바뀐 게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긴 시간이지만 서머리를 하면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약간 흥미로운데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아까 미국 뭐 중국의 저축률이나 코로나 이후에 혹시나 중국의 봉쇄가 풀렸을 때 어떤 소비의 어떤 리바운드를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침체라는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제 계속 얘기가 되는 거고 벌써 최근에 어떤 전략 자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4 분기를 좀 최악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예언자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침체자 아니냐는 이 관점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기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소프트 랜딩이냐 뭐 하드 랜딩이냐 이런 정도의 어떤 논쟁이지 우리가 언제는 침체이고 뭐 침체 아닌 기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관점은 침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너무 이게 각도가 벌어져서 논쟁이 안 될 거고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고 지금 상황들을 인제 공식대로 하면 당연히 침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경제 활동이란 것이 굉장히 교역량도 그렇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변수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 그리고 각국 간의 어떤 장벽들 그다음에 유가와 관련된 어떤 갈등들 미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런 조건 하에서 '글로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사실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중 갈등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좀 짓눌러 온 이슈인데 그러니까 뭐 갈등이나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그 강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봐도 뭐 될까요?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과거 뭐 미국과 그 소련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뭐 항상 뭐 서로 경쟁을 한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뭐 소빙하기 대빙하기 있듯이 사실 긴장 관계가 늦춰지지 않겠지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늦춰지기도 하고
또 되죠. 지금 제일 핵심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 화해로 간 가장 큰 핵심이 소련이거든요. 지금의 러시아 때문에 미중 관계가 사실은 조금 가까워졌던 어떤 관계, 역학 관계를 생각하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중 간의 대화 속에 보면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격을 두려고 하는 입장을 표현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국 동의 없이 소련을 누를 수가 없는 이런 관계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제일 작은 나라도 한 12% 13%가 됩니다. 선진국들 간에는. 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버리고 정치적인 관계만으로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나라. 1년 지속됐거든요. 이걸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수출의 한 30% 가까이, 일본도 수출의 3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가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만 일방통행할 수 없다. 그게 1년이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완화의 실마리를 잡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은 낮지만 확률이 20~30%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큰 거죠. 좋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적 실패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선방하고 좀 알파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 휩쓸려 갔습니다. 특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동반 하락할 수밖에. 들떨어진 종목은 또 마지막에 다 빠지고요. 먼저 빠진 친구들은 또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선별하는 눈들이나 기준들이 엉망진창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한 가지 기준이죠. 이 '요것만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기준이나 우리가 선별하는 기준이나 집중하는 기준이 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락장세는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다시 정체나 또는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굉장히 최적화된 기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아마 우리가 어떤 국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준의 어떤 큰 틀은 잊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할 때 아마 내년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공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12월 달이 다 됐으니까 이런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고객분들이나 PB분들이 더 많이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네, 그럼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2022년 11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